네, 2020 상반기 부동산 입법 포럼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오늘 논의를 하게 될 바람직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보완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제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보자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시장 관계자분들이 다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가 활성화가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을 하자라는 데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는 와중인데 특히 무엇보다 정부에서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조치도 또 입법 사항도 계속 내고 있고 업계에서도 바라고 특히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주제를 토론을 하게 될 텐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플로우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택트 그 세미나를 하게 됐고 세미나에서 흔히 하는 플로우 토론도 오늘은 불가피하게 좀 생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6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야 될 텐데 뭐 시간 계산을 해보면 1인당 한 6분 내지는 뭐 맥시멈으로 하더라도 7분 정도를 넘어가시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실 분들이 다 대부분 다 이 주제하고 관련된 연구를 해오신 연구원과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또 국회에서 오신 입법조사관님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해서 충분히 이제 도움 발표한 데 대한 코멘트를 겸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상세한 토론이 있으시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 순서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 발표자가 아무래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보완 입법 방향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하고 관련해서 첫 번째 토론자는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의 최종건 선임연구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승환 박사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다시 이제 학계로 가서 이영성 서울대학교 홍영대학원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시 연구원으로 돌아와서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시 이제 학계로 가서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의 심교원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토론자로서는 장정석 국회 입법조사관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관계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한으로 줄이기도 하고요. 전문가 패널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근 선임연구위원부터. 첫 번째로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에 참석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에 국토부에서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면 개편에 대한 업무 방향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규모 사업과 분리해서 가로주택과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별도의 입법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큰 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 건설법센터에서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 작업을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고 그리고 LHI 연구원 쪽에서 소규모 정비법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그런 투 트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어느 정도로 도시정비법의 내용들을 소규모 정비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관계가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법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발제자분께서 오늘 제안하신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하게 코멘트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규모 정비법은 사실상 여러 유형의 그 사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도 사실 여러 개 혼재되어 있지만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빈집은 독립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개발과 유사한 가로주택도 있고, 그리고 소규모 자율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의 사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의 로트로 이해한다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보고서 법을 읽고 그리고 실무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큰 이해의 방향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이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토부의 뭐 변명이라기보다는 답변이 될 수는 있기는 않겠지만 법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 법에 담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1:1 지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1:1 지도가 되면 그 순간 지도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고 법을 이렇게 보면서 업무를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그 김은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그 소규모 전개 사업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시행령 상위 규정이 시행령에서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하위 규정인 그 업무 처리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약간은 이제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건 이제 개정하는 게 업무 처리 규정은 이제 국토부 내부의 이제 처리 규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개정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만약에 이걸 제외하게 된다면 또 다른 약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4번 네 번째 그 신탁업자가 토지동 소유자 전체 회의를 할 때 이 서면 결의하는 대리인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이게 이제 놓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시행 규정 그 신탁 방식에 있어서는 시행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업무를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 규정 속에 사실은 이러한 그 의결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두어서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방편으로는 뭐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시행 규정에 명시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 규정인데요. 사실 지분 쪼개기 문제는 도정법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사업 그 실무나 또 투자자나 여러분들께서는 뭐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이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도정법에 있는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소규모 정비법에도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합의서의 내용 중에 그 설계자의 선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뭐 이제 명문의 규정을 두긴 하면 좋긴 하겠지만 시도조례로 두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그 시공자의 선정뿐만이 아니고 변경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변경에 대한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타당한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 불비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데 사실 여기 이제 별표문 중에는 그 가로주택 사업과 소규모 주택 사업이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갈라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는 여기 이제 그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때 이제 그 동의 조합원의 어떤 자격 요건이죠. 여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편입구역이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또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의원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걸 반대 해석하면 100인 이하에서는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의원회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 6번 정보공개와 형사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역시 이제 입법적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타당하게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은 다른 뭐 주택법이나 이렇게 여러 법률들의 의제 규정을 보면 결정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과 변경까지 같이 개정을 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 입법례를 보아하건대 조금 이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행으로 가더라도 법의 어떤 물론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론 해석에 의해서 당연하게 포함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소규모정비법에서 제일 크게 다루었던 사업시행 절차와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통합하면서 그 조문을 합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 26조를 개정을 해서 아마 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가입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유형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강제가입제 형식으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문제, 그리고 매도 청구라든가 수용이라든가 또 새로 조합원 동의수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학계에서도 임의가입제가 좀 타당하지 않을까, 향후에는 이렇게 변경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상당한 영향력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조건 8층 이상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하게 사업성을 위해서 그리고 가로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상 이게 생뚱맞게 가로에 아주 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도시계획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 주민합의서와 표준 정관, 표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도시정비법도 마찬가지고 소규모정비법도 마찬가지고 서울과 특히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간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것들을 국토부에서 만드는 순간 전국에 적용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내부에서는 약간 시도조례로 이양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부분을 이양을 해서 각 지자체의 현황에 맞는 그런 규율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표준적인 것들을 만드는 부분도 약간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지자체 단위에서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토론자로서 한국건설사업연구원의 김성환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산업계 쪽에서 이제 한결같이 처음부터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들이 첫 번째는 이 사업이 돈이 안 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결같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를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업 구역을 2만 제곱미터까지 늘려주는 그런 방안까지도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금 사업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12.16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임대주택을 20% 이상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확정지분제를 넣어서 이렇게 공공 쪽에서 손익을 부담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임대주택을 20% 이상 넣게 되면은 사업성이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지분제로 가게 되면 공공이 일반 분양분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이게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분양가 상한제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될 거라고 저희 기대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싶은 그런 요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 도계의 심의가 추가된다라는 부분도 조금 이제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규모가 조금 작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과도로 요건이 지금 이제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일단의 지역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 공기시설 도로가 4m 이상 초과되는 도로는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가지고 인근에 있는 가로구역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되면 조금 일단의 그 구역 외에 인접돼 있는 구역까지도 포함을 하면 일단 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규모가 나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시설도로가 어떻게 보면은 단지 내의 도로처럼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인접해 있는 4개의 가로구역을 통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도시계획상 도로 지하에까지도 지하주차장을 넣게 되면 그건 이제 점용용 문제는 또 따로 논의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 아래까지 도로 아래까지도 지하주차장을 넣게 되면 아까 말씀 주셨던 주차장 문제 같은 것들도 도로 밑에도 주차장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정 부분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조금 주차장을 좀 오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혹은 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생활 SOC를 함께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이제 감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접해 있는 그런 그 사업 구역까지도 함께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사업자 쪽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짧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토론자로서는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찬성을 하고요. 또 지금 몇 가지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더 점검해 볼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핵심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 또 지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현재 제한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또는 개정안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의 앞으로 5년, 10년 뒤 사업하고 나서 어떤 모습의 거리가 될까 이게 좀 정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나면 현재는 밀도가 뭐 얼마인데 하고 나면 밀도가 얼마큼 된다라든지 명확한 이 수준이 있어야 저희들이 판단에 좀 서는데 계속 판단이 잘 안 되는 면이 있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런 식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의 전신 모체라고 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것도 1990년대에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별로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그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성의 개선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다 주민들 또는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명확하게 따지고 평가했습니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 또는 이제 개정안이 추구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인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부담금이라든가 세금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저는 거의 다 찬성합니다. 상당 부분 이제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운능의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거나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분들한테 다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세금을 거둬서 국가가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운능의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부담금과 세금 완화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또는 그걸 해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이 예를 들어 일조권 같은 문제, 인동강경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신축됐을 때는 잘 못 느껴요. 5년, 10년만 딱 지나고 나면 이 인동간격이라든가 일조권의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완화하지 않으면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부담금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LH 같은 데서는 혹시 좀 대상지를 몇 개 잡아서 한번 스타디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완화하게 되면 이런 상태의 대상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좀 걱정되는 것이 서면동의라든가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 토지 또는 주택, 그러니까 서면 동의 필요 없이 그러니까 서면 동의만으로 하자는 말씀. 그다음에 토지나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간단하게 넘어간다라든가 또는 몇 가지 이런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선의 피해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대상지에 대해서 꼭 임대주택을 요구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잘 사는 동네에서 비싼 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는 걸 걱정을 해서 임대주택을 넣는 건데,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은 사실 그런 지역들은 아닌데 여기다가 우리가 임대주택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몇 가지만 또 점검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큰 줄기는 저는 거의 다 동의합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보자. 또 특히 절차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또 특히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꼭 임대주택을 넣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도 저희가 한번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될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패널 중에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주택업계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뭐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다음번 토론하신 우리 김동래 주택산업연구원의 선임연구원께서 충분히 주택산업연구원에 계시면서 많은 주택업계 분들과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입장까지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사업을 한번 해볼 걸 걱정이 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소규모 정비법이 기존에 있는 도정법과의 어떠한 균형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그 소규모 정비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조금 전에 이영선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도시의 공간의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그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위배되는 것들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그러니까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면제 사항들을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취득세라든가. 그렇지만 그리고 또 제도상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도 보완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런 것들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영선 교수님하고도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동의 대상에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에게 대한 처리 문제라든가 서면동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제외권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항에 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조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은 해당이 없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의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들은 사업성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나온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문제가 됐던 낮은 사업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의 질의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하는데 기성시가지의 기능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어떤 공공의 재정의 투입 없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앞으로는 기성시가지에 대한 개량을 위해서는 공공에서의 어떤 재정 부분들에 대한 특히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이 재정을 투입을 해서 기본적인 수익 구조들을 맞춰나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구에서 저리로 보증을 해서 융자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사업성 개선에 큰 도움은 되지 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 보증 상품이 과연 사업을 하는데 적정한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초기 사업비 총 사업자의 50%밖에 안 해주는데 이거 가지고 저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기왕 해줄 거면 사업비에 있어서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공공성 강화 시에만 90% 70%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민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조합이 하더라도 충분히 초기 사업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보증 사업비에 대한 보증 부분들을 조금 상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공성 요건을 확보를 하면 이 요건에 공기업이 의무 참여하는 것들로 되어 있고 많은 인센티브들을 주는데 이 부분을 왜 공기업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공성 요건을 갖추더라도 공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그 요건들을 갖추어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맞춰서 민간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LH에서 시뮬레이션으로 2천 곳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공기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공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곳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요건들을 갖췄을 때 공공성 요건들을 충족하는 대신에 그런 민간 사업자도 들어가게 해주고 대신에 분양가 상한제라도 적용을 해서 좀 민간 시장이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기업 요건들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부관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심의 조건을 하지 않도록 심의 가이드라인이 조금 적정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빈집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은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정법에서 분류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빈집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이 붙어져서 나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빈집과 소규모 정비 사업은 조금 구분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소규모 정비와 그럼 기존에 있는 도정법상에 있어서의 정비 사업들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제도적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정비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정비 사업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정법상에 있던 정비 사업까지 같이 정상화시켜야지만이 도시 공간에 있어서의 노주택의 문제들, 정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개선 대책 내지 보완 대책 정도를 가지고서는 아직도 사업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냐. 조금 더 획기적인 좀 개선 방안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만 참여를 할 것이 아니라 민간도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포함해서 앞서 두 분 발표하신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제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고 언론도 많이 주목을 받고 계시는 우리 건국대학교 신경훈 교수님께 종합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다 긍정적인 얘기 하셔가지고 저라도 삐딱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요, 2018년 2월에 입법 발의해서 작년 11월에 시행을 했는데 1년 반 이상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법이 이 상태가 돼서 시행이 되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저런 것들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1년 반 이상을 입법 발의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무책임한 것으로 밀고 갔다. 그래서 좀 다시 좀 의욕적으로 해서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먼저 이게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소규모 주택 사업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율주택, 가구주택은 뭐 명백하게 법에서도 주거환경질을 올리자 이렇게 되어 있고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되는 거는 그냥 재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주택 공급이 목적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2호 이상이면 됩니다. 2호 이상이면 정부의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한 집이 임대주택 공급하면 되긴 됩니다. 지금 법에. 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두 집이 하면은 혜택을 준다. 제 상식으로는 한 집에 대한 역차별법이 아니냐. 저는 사실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민간한테 어떤 능력을 주고 사업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한두 개 짓는 사람은 한 개 짓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안 주고 두 개 짓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더 가관입니다. 10집 이상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줍니다. 이 조건 무시할 수 있고 또 뭐 지금 주차법도 무시할 수 있고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는데 과연 그게 타당하냐. 그래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존에 하는 거는 왜 이런 혜택이 없죠? 재개발 재건축 또는 혼자서 재정비를 하는 거하고 10집이 모여서 하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그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번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면서 공급 효과가 줄어들까봐 이걸 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 지금 뭐 뉴타운이고 큰 재건축 재개발은 다 스톱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인에 대한 역차별, 그 다음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역차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전체 물량이 과연 어떻게 늘어나느냐. 그것들도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작은 것들이 나와서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집값이 좀 안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많이 공급됐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급 카운트도 이상하게 잡힙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 시기별 시나리오라든가 뭐 지역별 시나리오 이런 것들 시장에 대한 충격 이런 스터디가 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물리적 환경도 봐야 됩니다. 어떤 지역은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어도 큰 문제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는 1층짜리 집이 꽉 있는데 갑자기 8층짜리 툭 들어와가지고 옆집 다 피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거냐. 물리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된 거냐. 저 이영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걱정하는 거는 큰 개발 못하게 해가지고 작은 개발 해주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렇습니다. 작은 개발하면은 공원도 안 생기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리고 나중에 의정부에서는 분야공사 못 들어가가지고 불에 타 죽고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안전에 대해서는 뭐 사업성이고 뭐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을 확보하느냐. 그 골목길 전부 다 분야공사 들어올 때 대비해서 뭐 불법자 주차 다 단속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안 되면 이건 되면 안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물리적 환경은 감안하고 해야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민간 참여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사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 구조가 이게 미국에서는 뭐 재생하면서 오퍼튜니티 좋으니까 해서 뭐 획기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반한 것들. 이거는 그냥 뭐 우리 보니까 그나마 LH에서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셨는데 이게 과연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구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가? 저는 작동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구조가. 이게 이제 지금보다 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오퍼튜니티 좋은 같이 뭐 그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조세 감면이라든가 라이텍 LITC인가 뭐 라이텍 같이 그런 것들도 한번 집어넣든가. 그래서 차익금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사업화 정책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뜯어고쳐가지고 작은 단지 몇 개 만든다 그런 식으로 의사가 흐르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서 나왔던 개선 건의사항에 대부분 동의하지만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바로 처리한다. 그래서 건물 하나는 허용이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미리 개발이라고 과거에 굉장히 금지시켰던 게 있습니다. 학교를 지을 때 2,500세대를 지으면 학교를 지어야 되거든요.
용인에 2,400세대, 2,200세대를 막 지었습니다. 학교 하나도 안 짓고 5개 단지를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단지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학교 모자라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부하고.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허가를 해주다 보면은 그 지역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사업성이 양보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숫자가 뭐 10개, 20개 이런 사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도시재정비법 거기서 도정법에서 갖고 온 것들을 아마 그대로 갖고 오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10집이 모여서 할 사업 또는 2집이 모여서 할 사업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서 갖고 온 것들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수용권에 대해서도 저는 뭐 굉장히 평소에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용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묻지도 않고 뺏어갑니다. 어떤 경우는 대부분 묻지만 신도시 만들 때는 묻지도 않고 뺏어가거든요. 그런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용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퍼블릭 유스, 퍼블릭 퍼포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는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칙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큰 개발을 막아놓고 과연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걸 작은 개발을 하는 게 이 자체가 또 필요한 거냐? 법 정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기존의 어떤 틀 안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바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수영 말씀하신 데 공산주의 국가로 해서 개인의 사회재산을 다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닙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저도 회사 다닐 적에 가보면은 베트남 같은 데서 그렇게 인민의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런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절차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도 여러 차원에서 좀 되짚어봐야 될 그리고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한 강조도 귀담아 들어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토론자로서 우리 국회 입법조사관 심창경석 조사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입법조사처이라고 있는 장경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은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다 앞에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거하고 좋은 점은 앞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시는지 분위기를 봐가지고 거기에 또 편승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요.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회에서 가로주택 사업이라든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와 관련돼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제 입법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앞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존에 했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이런 이제 과밀하게 이렇게 지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기반 시설 없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고 결국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의 기반 시설을 누가 공급할 건가 그게 사실 이제 기반 시설 이 새로운 유형의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거를 다룰 때 국회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8년 2월 9일 날부터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몇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지 않은 이제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 등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게 이제 한번 개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유형 주택 정비 사업 대상에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연립주택도 이제 추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좀 개선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농어촌 지역에 있는 그 주택에 대해서도 자율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개정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건의 이제 개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만은 안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1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사업구역 면적을 2만 제곱미터까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층수 제한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뭐 시도조례 이런 데서 이제 위임해 넣었던 거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안들이 여러 건 이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국회 안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이제 회의록이라든지 뭐 검토 보고를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 시설에 대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반 시설에 투자 없이 기존의 기반 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전제 하에서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누군가한테는 기반 시설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공적으로 그걸 부담시킬 수 없다면 사실은 이 소규모 기반 시설 사업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반 시설을 공급하고 하는 것들은 뭐 기존의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도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신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소규모 사업하고 중대규모 사업 간의 어떤 경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는 있지만 사실은 합의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제시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성 개선에 대한 것들이 티끌모아 태산이 될 거냐, 아니면 티끌모아 티끌이 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하고 결부가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어떻게든 사업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용적률도 조금 완화해주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정비 사업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또 역차별 문제가 생기니까 공적으로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지 하는 이제 그런 의무도 좀 부담을 시키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비 사업이 잘 되면 사실 소규모 이런 정비 사업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마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하는 뭐 사업성에 대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다시 입법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더라도 또 똑같은 상황 하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사업성 향상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의 어떤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표준 합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벌칙 조항을 좀 분명하게 한다든지 법을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다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무리 없이 통과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발제자께 그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기 전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글쎄요, 뭐 처음에 제가 이제 스타트를 끊긴 했는데 다 또 듣고 나니까 또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좋은 것 같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 있는 법 중에 이 도시정비법과 소규모 정비법 제일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기도 힘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 공무원들도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많이 뭉쳐져 있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또 이렇게 그 실무에 계시고 그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예. 김동대 박사님 하실 거면은. 아니요, 저 안 해요.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 제가 빠뜨리기 있는데 매몰 비용에 관한 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골칩니다. 이제 조합에 했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 구조로는 이제 민법상의 원칙에 근거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부담은 결국은 이제 조합이 시행사한테 돈을 빌리고 그 조합이 비용 쓴 거를 다 임원들이 n분의 1로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누군가 돈을 부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고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조합장이 사전에 자기 조합장 되기 전에 자기 집에 대해서 미리 다 담보를 다 받아놓고 그거 다 청구 피할 수 있게끔. 그래서 LH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표준 계약서 같은 걸로 다 해결하시겠다 또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아마 또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LH 같은 데서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좀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고 대신에 초기에 들어가는 이 중에 기획할 때 디벨로퍼로서의 비용 부담은 다 공공이 떠안고 매몰 비용에 대한 것도 다 떠안고 하면 훨씬 더
사업이 더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패널분들께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 발표자분들께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종권 연구원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설계자의 선정 부분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이 훨씬 더 제가 미리 말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공자 선정 과정뿐만이 아니라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변경할 때도 뭐 과연 직접 참석을 50%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데, 아예 그 주민 합의서에 시공자 선정 및 변경까지 다 넣어놨으면 더 훨씬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건 뭐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법적인 거 몇 가지 얘기하신 것 중에 우리 심교원 교수님께서 지구 단위 계획 부분 말씀하신 좀 실무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사님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가장 애로사항이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의제가 안 되는 거,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이 의제가 안 되는 게 가장 힘들고 고달픈 그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통과되면 사실상 거의 이 사업의 뭐 대부분이 거의 통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교수님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을 그렇게 뭐 혁명적으로 바꾸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을 상당히 보완 검토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추구하는 바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권 남용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제 가입제를 취하면 원칙적으로는 토지 수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강제 가입제를 취하면서도 지금 이 매도 청구를 통해서 사업 반대자의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수용권을 행사하면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작동을 합니다. 반대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나마 개발이익을 포함해서 현금 청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나마 조금 수용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부를 취득해서 합의로 취득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공동주택 단지 외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하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반대하는 자, 어쨌든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어려워지니까 그나마 그냥 수용권보다는 매도 청구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몰 비용 우리 이영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을 때 모든 전쟁이 바로 이 매몰 비용 전쟁으로 기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업을 추진해서 가다 멈추면 이 돈 누가 낼 거냐. 그래서 정말 정말 뜨거운 지금 논쟁이 붙어 있고 저희 법인에도 많이 오는데, 일단 이게 어떤 것이 그 정도다, 어떤 것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제 사견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실 쓴 돈을 조합원들이 토지등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부담을 하면 총회 안 나오라고 해도 총회 나가고 그 사업에 관심을 아마 엄청나게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내가 지금 당장 출근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보고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건축 지식도 없고 도시 정비법도 어렵고 빈집법도 어려운데
당신들이 이 조합장이나 임원, 이사 당신들이 해야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측에서는 우리가 매물 비용을 부담하면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논쟁이 붙고 있고, 근데 지금 표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은 일단 규약이나 정관에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토지등 소유자가 전부가 n분의 1로 부담한다는 식으로 넣어놓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처음에는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토지등 소유자들이 모릅니다. 그 의미를 설명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이 비대위가 결성이 되고 뒤늦게 이제 그런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어쨌든 표준 정관이 빨리 나와서 매듭 져주는 게 타당하지 않냐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공통된 고민들, 그다음에 걱정들, 우려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업을 하는 저로서 다행인 거는 그래도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 준 것에는 너무 감사하고, 다만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도시 어떤 경관이라든가 어떤 도시의 미래 모습 또는 정말 진정한 주거환경 개선에서 얼마큼의 효과를 내는 거냐, 이렇게 개별 작은 규모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 큰 틀에서 어떤 좀 경관이 좀 오히려 도시의 모습이 좀 바람직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지 않겠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하면서도. 다만 저는 약간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고, 저희가 이제 LH가 단순하게 그냥 자금 대여해주고 총괄 관리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에 주민들이 원할 때 주민들이 다양한 루트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도 하고요, 주로 지자체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 주민께서 직접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기도 하면 저희 가서 처음에 이제 가서 사업이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 LH 참여형은 뭐냐, 어떤 혜택이 있냐,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주민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한 111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있고요. 그 중에 15개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입지 여건이 좋고 사업성이 많이 나오고 분담금 별로 없이 사업이 되는 데는 다 민간이 가서 합니다. LH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임대주택을 짓습니까? 내 땅에다 왜 굳이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그거 앞으로 집값 올라가는데 방해 요인이거든요. 그만큼 좀 어려운 데서 갑니다. 정말 그 어르신들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정말 제 손잡고 나 죽기 전에 정말 이렇게 아파트에 한번 살고 싶다. 진짜 겨울이 오는 게 두렵다. 정말. 예. 이게 집을 고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1, 2년이면 또 비세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단열, 소음, 어떤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주거 환경 이런 부분이 너무나 열악한 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실 요청하는 경우고, 과연 이게 그러면 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최선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큰 마을 단위로, 큰 단위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뭐가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정말 크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많은 대부분의 사업지구들이 소위 말하는 뉴타운이라는 그런 엄청난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가 5년, 10년, 15년 돼서 해제되고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의 정말 이제 5년, 10년 앞으로 더 가면 정말 살 수 없는, 아시는 것처럼 빈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빈집으로 한번 늘어난 빈집의 확장성이 정말, 빈집 사업도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많이 다닙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도 96년에 제가 옛날 주택공사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아파트 주로 신규 주택 건설하는 택지개발주에 LH 아파트 건설하는데 대부분 있습니다. 저 어디 다니면 주로 삼성 레미안 저렇게 멋지게 디자인했네. 자기 끝내준다. 이 편한 세상 어떻게 우리도 저렇게 안 될까? 이런 거 보고 다녔는데요. 이거 정비사업 하면서부터는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집이 눈에 들어오고요. 저기 진짜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 개별적인 질문을 다 드리기는 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것 같아서, 어쨌든 LH가 주민들하고 하는 공동사업 아시겠지만 이게 다른 LH에서 하는 대부분 사업처럼 저희가 수용권을 가지고 토지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이 주인입니다. 저희가 공동시행자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의사결정 권한은 다 주민한테 있습니다. 정말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말 도정법이나 이 소규모법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금 법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면 되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려운 것들을 주민에게 말씀드리고 설득시키고 사업이 어떤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보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완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정말 열악한 노후 원도심에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가 그래도 뭔가 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 하는 거는 아까 뭐 주차 문제, 안전 문제 그 문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대부분 교수님 말씀처럼 거기 가면 뭐 진짜 차량 교행이 안 되는 그런 열악한데 뭐 정말 소방차 들어갈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다 주차해야 되고 주차해 놓으면 소방차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거기에 일부의 가로주택으로 공동주택이 뭐 200세대짜리 들어가면 그 최소한 그 구역은 그 단지 안에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바깥에 주차했던 차들이 그 단지 안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집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게 사업성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그러면 한 개층을 덮어서 여기다 공영 주차장을 지읍시다. 주민들께 그렇게 요구를 이렇게 협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아시는 것처럼 생활 SOC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만 되면 50% 정도의 그 건설비를 재정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자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일부를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향이 되면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 효과도 있고 그런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영 주차장을 확보해서 안전 부분도 조금은 완벽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뭐 사업을 한 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이 반영을 해서 또 정부에게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리고 당초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원했던 그런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을 하면서 두 가지의 것들을 물론 그 균형점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어렵지만 맞춰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전 또 서민 주거 환경 개선 위해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다만 사업성의 문제 또 공공성의 문제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그걸 또 법 제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이런 주제가 오늘 이제 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신 것들을 반영해서 국회나 또 정부에서도 보완 입법을 통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그 결과가 서민 주거 향상과 또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늘 언택트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0년 상반기 부동산 입법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